나누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기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어제도 청와대로 이사를 하는 와중에 또 기자단과 등산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연일 보이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경우 한 2개월 정도에 펼쳐질 그런 기사거리, 언론 입장에서는 기사거리들이 일주일 동안 다 쏟아져 나온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은 경우는 일면 톱으로 가야 될 어떤 그런 비중의 기사 내용들이 거의 하루에 몇 개씩 쏟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의 어떤 모습들, 불통의 모습들이 너무나 산적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반해서 굉장히 신선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에 보이는 모습이 마지막까지 보여줬으면 하는 모습, 시작이라서가 아니라 끝까지 그런 모습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전 의원님은 이제 캠프에서 선거 기간 동안에 일을 하셨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캠프 내에서도 자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제가 상임위를 같이 국방위를 했었는데요. 의정활동 하시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오셨죠. 지금 옷을 스스로 벗는다거나 이런 모습들 사실 보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기사화되는 세상이 됐다고 하는 것이 좀 슬픈 정도의 수준인데요. 의정활동 하실 때도 본인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도 않았었고 또 음식 드시거나 하는 일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의 수준 안에서 언제든 행동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매일 오찬 약속을 잡으면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뉴스가 될 정도로 이전 정부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혼밥,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저에서 식사를 혼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행태,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나누는 장면들이 사실은 당연히 정상적일 텐데 그동안의 그런 비정상적인 틀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사실은 정치에서 식사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을 또 어려운 분들도 만나고요.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도 같이 모셔서 얘기를 듣고 사회 원로들 모셔서 또 격려도 해드리고 하는 것들이 대통령의 당연한 일상인 건데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생략이 돼 있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정말 일상적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에게는 그것이 사실상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무나 책임이나 마찬가지일 정도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식사 정치 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보통의 모습 그리고 일반 직장인처럼 와이셔츠 차림으로 같이 커피 들고 같이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 이제 정상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 대통령의 일상에서 배인 습관이기도 하지만 일정한 좀 차별화 전략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지지율이 41%에서 잘할 것 같다. 83%, 2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초기에 이렇게 높은 그런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국정을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고 앞으로 하는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몸에 밴 습관과 당연한 또 대통령의 그런 소탈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덩달아서 김정숙 영부인의 그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특유의 유쾌하고 발랄한 모습이 연일 화제인데 이번에는 자택에 찾아온 그 사람에게 라면을 드시고 가시라 이렇게 또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였어요. 이사 준비로 굉장히 바쁘셨고 보니까 이사를 위해서 복장도 거의 어떤 그런 가정의 주부처럼 그렇게 복장을 하고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 이사 준비를 하는 안주인의 모습 그대로 이제 그 조끼를 입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두 가지 장면 정도가 이제 그 언론에 포착이 됐어요. 하나는 아마 공덕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63세의 어떤 여성인데 아마 그 재개발 때문에 억울함을 이제 호소를 하려고 찾아왔는데 며칠째 계속 찾아왔다가 아마 못 만나고 그런 와중에 막 큰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다가
배가 고프다. 아침부터 와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 이런 표현이 김정숙 여사의 귀에 들어왔나 봅니다. 네. 막 예. 바쁘게 움직이다가 배가 고프시다고요? 하고 이제 와서 사연을 듣고 그렇다면 와서 한 끼라도 좀 드시라. 라면이라도 드시라 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장면이 또 이제 기자들한테 목도가 됐는데 예. 컵라면 한 사발을 들고 나온 그 여성이 굉장히 그래도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달라졌더라.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그래도 하소연이라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다. 네. 이제 찾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제 돌아갔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모습,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 그러니까 뭐 김정숙 여사 포함을 해서 지금 아까 식사 자리 얘기도 했지만 말하는 대통령은 있었어도 들어주는 대통령은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국민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저께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해프닝 뭐 그런 어떤 예. 모습도 사실은 그래 어떤 해결책을 당장 내줄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들어주는 모습에서 네. 사실은 국민들이 좀 안심을 예.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힐링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모습은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 영부인이 사실 활동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이 평소에도 저런 모습이 사실 없었다면 어제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영부인 됐습니다만 원래 선거 기간이나 기존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 유쾌한 정숙 씨 이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예. 본인을 상징하는 어떤 트레이드마크처럼 쓰였었는데 정말 표정도 밝으시고요. 선거 기간이나 이런 기간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보의 부인으로서의 의전이나 예우라기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시고 또 지난 기간에도 호남 특보를 스스로 자임하셔가지고 예. 호남 안에서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곳들 뭐 아니면 목욕탕 같은 곳 찾아다니면서 시민들과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려고 그런 소통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네. 보여주셨죠. 네, 일련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그 소통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심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참모들 역시 역대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기자들의 질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었죠. 어저께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이제 미진한 것은 없느냐 하면서 이제 더 많은 어떤 질문들을 요구하면서 뭐 보통 그런 어떤 백브리핑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홍보수석이 백브리핑을 하면 촬영을 하지 않는 브리핑을 이제 범위에서 백브리핑이라고 그런 하죠. 관계자발로 나가는 예. 브리핑을 하면 보통 한 20분 정도 끝나고 네. 다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지금 이렇게 계속 기자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이거는 있겠죠. 우리가 그 감안하고 봐야 될 게 아직은 기자들한테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어떤 뭐 정책 방향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으로 국정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막 뭐 공격적인 질문을 할 거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어쨌든 뭐 이렇게 굉장히 허니문 기간이겠죠. 예. 예. 그래도 이 지금 옆에 있는 참모진들이 보이는 기자회견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또 상당히 많은 기자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이제 기자 출신이시니까 전 정권이랑은 확실히 다른 모습이겠죠.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자유롭게 받고 대답을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럼요. 어느 정도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너무나 꽉 막힌 정말 소통이 단절됐던 불통의 언론과도 불통을 하는 건 뭐 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과의 불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들 어제 또 그랬다고 그러죠. 국정원장 후보자인 서훈 후보자의 경우는 예.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자 이제 저 국정원장 들어가면 이제 뵙기 힘들 텐데 예. 질문이 있으면 해달라라고 그런 열린 자세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사실은 국정원장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의 기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은 기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요. 과거에 사실은 그랬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뭐 예. 제가 청와대 출기자 하는 시절에 네. 많은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당시에 청와대 TV로 출입도 하셨었죠? 그렇죠. 예. TV로 사실은 이 국민들과 대변인의 얘기를 생중계를 다 했습니다. 네. 생중계를 했었고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이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전달이 됐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정례 브리핑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자세하게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당시 저도 뭐 매일 질문을 했었는데 예. 굉장히 따갑고 아픈 질문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위 백브리핑이라고 있어요. 백그라운드 그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브리핑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언론이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있었었는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사실은 언론과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임기 거의 4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예. 딱 한 군데 마지막 인터넷 TV랑 한 번 인터뷰한 것 빼고는 단 한 번도 네. 공식 인터뷰가 없었으니까.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기자들의 질문이 사실 자유롭게 가기가 그렇습니다. 힘들었었죠. 순서도 정해놓고 추가 질문도 받지 않고 정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정상화된 거다라고 보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그러나 어느 정부든 첫 출범 시에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임기 내내 이어져야 되고요. 네네. 이것들이 혹시라도 불편한 그런 질문이 오거나 또는 약간 아픈 비판의 지적에도 사실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이 초심, 이 첫 출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어서 청와대 인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범하자마자 인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이르면 오늘쯤 추가 인선이 발표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인선은 뭐라고 보십니까? 안보실장이죠. 오늘 아침에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올해만 들어서 미사일이 벌써 7차례에 걸쳐서 네. 발사가 됐고 최근에는 실패가 한 2번이지만 오늘은 그래도 700km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5시 정도에 미사일이 발사되고 곧바로 거의 뭐 그 1시간 이내로 NSC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NSC 상황이 지금 정부의 그런 장관들과 함께 지금 NSC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통일장관, 외교장관, 뭐 그 외교통상부 장관, 그 다음에 뭐 지금 아직 그러니까 전 정권의 그런 정부 사람들과 거의 같이 할 수밖에 없었죠. 비서실장, 안보보좌관도 아직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지금 NSC가 물론 이제 그 북핵 대비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안보실장이 지금 공석이라는 거, 비서실장 이외에. 그다음에 물론 정책실장도 필요합니다. 정책실장도 필요한데 오늘 상황 앞으로 이제 다음 주는 아마 외교 안보와 관련된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문재인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곧바로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저는 제일 먼저 안보실장부터 예. 지금 오늘 발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광진 전 네.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예. 지난번에 이제 국방위 상임위도 하셨고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청와대 직제 개편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기존의 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이 좀 개편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연관돼서 보자면 이후에 뭐 내각에 들어갈 분들과의 연관성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네. 인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빠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다른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인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빨리 인선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속도도 속도지만 사실 어떤 사람이 앉혀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결국에는 참모진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당과 청이 인사를 두고 약간의 잡음이 일어나는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특히 추미애 대표와 뭐 비서실장 간의 미팅이 예정돼 있었다가 조금 취소가 되는 에피소드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청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권 여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청와대가 일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행정부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집권 여당이 과거처럼 거수기가 아니라 과거처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협력도 하고 지원도 하면서 때로는 잘못된 정책이 펼쳐질 때는 견제도 해야 되는 거죠. 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이 박 전 대통령 주도에 따라서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계속해서 따라가기만 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을 못했던 건데요. 예. 지금 나타나고 양상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 집권 여당의 대표, 추미애 대표를 예방하기로 됐었는데 네. 사실은 약속이 불발이 되면서 당초에는 면담 취소됐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연기됐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었는데요. 네. 뭐 당초에 뭐 여러 가지 뭐 치과 치료 이런 일정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배경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복선들이 있었거든요. 네. 과거 선대위 시절에 김민석 전 의원을 선대위에 사실 본부장에 임명하려다가 그것이 그런 갈등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정무수석 임명권을 두고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추미애 대표는 이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동안의 뭐 정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런 갈등의 양상들이 초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지금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인사의 측면에서는 특히 정무수석의 역할은 지금 일부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논란까지 있으면서 유승민, 심상정 전 후보를 뭐 노동부 장관 또는 경제부총리에 영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야당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짜 뉴스로 사실 판단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만일 경우 이런 사안들이 자꾸 야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논란거리가 되면은 네. 이제는 협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집권 여당이 120석밖에 되지 않는데 야당들이 도와주지 않는 한 법안 한 개도 만들 수도 없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인선의 문제가 당청에서 갈등이 아니라 빠르게 막후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협력의 단계로 진전이 돼야 초기에 그런 갈등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을 풀어내는구나 이런 흐름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당청 특히 집권 여당의 관계 좀 잘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장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겁니다. 당청 관계가 일사불란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당에서도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추미애 대표가 인사추천이라는 걸 만들어서 당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어떻게든 추천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 달라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논공행상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당에서 그런 부담을 이 정부 출범할 때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주면서 사실 갈등의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당에서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냥 정부에 맡겨야 된다. 청와대에 맡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장님은 이제 지금 당에서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신데 김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것을 뭐 농공행상이나 자리를 얻기 위한 어떤 싸움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경선 기간에도 끊임없이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근데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인사추천위원회나 아니면 이런 형식들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은 또 비선을 통해서 혹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본인은 현재도 여러 사람 추천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비선으로 하지 않고 공식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 얘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갈등 양상이나 아니면 농공 행상으로만 꼭 볼 필요는 없겠다.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훨씬 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의 직제 개편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국가안보실의 강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책실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책실장도 누가 될지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사실은 정책실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 어젠더의 순위를 정하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이 있었다가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활이 되는 건데 대통령의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국정의 순위, 우선순위를 대통령이 이제 일자리 이 수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공약했던 내용들을 빠르게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고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뤄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책실장이 임명이 되고 그리고 청와대의 직제 개편이 사실은 거기서 인선이 이루어져야 그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실장의 필요성이 얘기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한 사람 꼭 찍어서 얘기하기는 지금 아직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일단 정책실장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병준 정책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권한이 컸고 그 김병준 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많은 어떤 정책을 조정하게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있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 조정 수석으로 격화시켰죠. 그리고 그 일 자체를 또 비서실장이 정책과 정무 모든 부분을 다 함께하는 좀 왕수석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책실장
비서실장을 다시 독립을 해서 비서실장의 기능을 사실 정책과 정무에서 정책을 독립시킨다는 것, 그 점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정책 조정 수석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정책을 예. 전체적으로 조율할 일이 따로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하마평은 있는데 저도 뭐 네. 누구라고 거론되긴 좀 힘들지만 정치인 출신은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정치 그런 지금 아직도 사실 당에서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나가려고 그 안으로 청와대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정가에서는 알려지고 있는데 예.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정책실장 부분은 정치인들보다는 실제로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 그룹에서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일각의 어떤 의견입니다. 예. 네. 지금 여소야대 형국이니까요.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사실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대탕평 내각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정책 연대를 통해서 힘을 함께 모아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가짜 뉴스,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뭐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노동부 장관에 임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그런 지금 형국 때문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김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폭의 사실 통합과 협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꼭 그 협치라고 하는 것이 내각의 일정 정도의 지분을 배려하거나 탕평 인사를 하거나라고 하는 것만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책 연대 등을 통해서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여소야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야당 측에서도 저희 쪽과 여러 가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필요한 경우에 더 단계를 나아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까 가짜뉴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인선이 여러 예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해서 사인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인선이 아닌데도 방송 등에 나와서 그냥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을 몇몇 정치인들이 거론하다 보니까 그게 가짜뉴스로 양산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네. 조금 더 이 부분은 각 정당들의 현재 지금 어떤 예. 정당들의 입장을 할지도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정당들에게 어떤 입장을 먼저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다른 당과 얼마든지 연대를 할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 인사가 청와대 내각에 입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정치에서 다른 정당, 특히 여당과 야당이 함께 어떤 협치의 틀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인사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그렇고 우리 과거의 틀도 그렇고 입각을 통해서 그 정부 구성에서 일정한 배려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정책 연대를 통해서라든가 다양한 틀들을 가질 수 있지만 예. 그런 정치에 직접 국정에 직접 같이 참여하고 같이 그 부분을 정보를 공유하고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음으로써 예. 그런 정치의 틀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예. 측면, 그리고 특히 지금의 구조는 저는 만만치 않은 구조라고 봅니다. 집권 여당의 의석이 110석입니다. 예. 네, 말씀 좀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